KF-21 전투기의 경쟁 상대로 알려진 라팔 전투기의 생산 국가인 프랑스 공군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로 인해 인도네시아 미래 공군 전력에 심각한 구멍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는 비단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인도와 이집트 등 많은 국가들이 라팔 전투기에서 KF-21 전투기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라팔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영하는 국가에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한번 KF-21 전투기에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프랑스 공군이 발간한 보고에서는 대표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공중 전력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 실렸는데, 여기에 프랑스의 대표 전투기인 라팔과 F-35 전투기의 모의 공중전이 발견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프랑스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라팔 전투기로는 공중전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하는데 한계가 도달했다고 결론내는데요. 현재 라팔 전투기에 동합된 레이더와 센서로는 스텔스 전투기를 이기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나토 공군의 일원으로서 미국과 연합 공중전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대표 전투기인 라팔의 실제 성능 한계가 드러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공군 보고서는 자국 내에서도 충격이지만 더 큰 충격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수출 시장 판도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그동안 라팔 전투기가 가장 발전된 4세대급의 전투기라면서 IRST와 AESA 레이더, 각종 전자전 시스템이 개량되었기에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도 상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열을 추적하는 IRST는 적외선 탐색 광학 시스템으로 스텔스 전투기까지 먼 거리에서 포착해 공격할 수 있다고 했지만, 미국조차 적외선 시스템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고 했을 정도로 레이더를 대체하기는 아직까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RST 광학 시스템은 레이더로 탐지된 미상의 물체에 대한 피하 식별을 위해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때 성능을 인정받는 것이지, 광범위한 지역을 탐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에 장착된 IRST로 스텔스 전투기와의 공중전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전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인도네시아에서는 라팔 전투기로는 공중 미래 전력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거의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발 자금도 크게 줄이고 이마저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0여 대를 도입하는 데 지중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에는 기술 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프라보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국방부 장관 시절 한국산 KF-21 전투기가 5세대급 전투기로 개량되고 어렵다고 평가하며 라팔로 급선회했었습니다. 프라보어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 한국은 FA-50 경전투기만 개발하였는데 어떻게 스텔스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겠냐며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였습니다. 게다가 모두가 알다시피 프라보어는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일부 자금을 리베이트 받았다는 것이 폭로로 밝혀졌기에 정치적 역학관계가 더해지면서 KF-21에서 라팔 전투기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라팔 전투기의 성능이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 여론은 다시금 KF-21 전투기로 돌아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인도 군사 매체에서도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라팔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려는 인도 정부의 국방 정책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테자스 전투기를 기반한 개량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36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라팔 전투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인도의 군사 매체에서 대표적인 4세대급 전투기로 불리는 라팔을 대체할 5세대급 전투기를 영입해 공군력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인도 공군이 라팔 도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도와 적대적인 파키스탄이 중국에서 개발을 완성한 J-35 전투기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라팔 전투기로는 이들을 상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어 인도 공군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공군이 라팔 전투기를 최전방에 배치하자
파키스탄은 내년부터 제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3년에서 4년 내에 주력 전력으로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제 막 개발을 끝낸 기종이라 성능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지만 문제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파키스탄이 운영하게 되면 인도 공군보다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운영 능력이 성장하면서 JF-17 썬더 전투기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며 파키스탄이 현지에서 면허 생산까지 진행할 경우 성능과 수량에서도 인도 공군을 압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F-16 전투기를 대량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텔스 전루기를 배치할 경우 러시아 Su-35 전투기뿐만 아니라 라팔 전투기로도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35년 이전에 5세대 전투기를 배치할 가능성이 희박한 인도 공군은 공중전 격차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라팔 전투기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 공군에서도 이번 보고서는 충격적인 것으로 5세대급 전투기가 등장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전자전 기술을 통해 시간을 확보해 독일과 추진하고 있는 FCAS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완성되기까지 버티려고 했던 구상이 크게 어긋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 공군과 진행했던 공중 모의전에서 프랑스 공군이 투입한 라팔 F4 최신 기종이 단 한 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하지 못하면서 내부적으로 라팔 전투기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애초에 프랑스 공군이 카운터 스텔스기로 자랑했던 라팔 전투기의 능력을 과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Su-57 스텔스 전투기가 현재 생산되고 있는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나토 공군에서 F-35 전투기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어 차세대 전투기가 개발되기 전까지 라팔을 지속해 운영한다고 해도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이로 인해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고자 했던 국가들은 경쟁 상대인 한국산 KF-21 전투기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는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작년부터 양산에 착수한 블록 1 기종을 넘어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한 블록 2와 블록 3 개발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세대급 스텔스 기체를 위한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도료, 스텔스 복합재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블록 3에서 완성할 핵심 기술들을 차곡차곡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엔진을 제외한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를 완성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며 빠르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외형적으로 4세대 전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개량을 한다고 해도 스텔스 전투기로 탈바꿈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KF-21 전투기는 F-22 랩터와 비슷한 스텔스 영상을 가지고 있어 내부 무장장을 완성한다면 전방에서 레이더로 KF-21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인도네시아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야심작의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라팔 전투기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중국과 외교적으로 가까워 주변 국가인 필리핀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처럼 중국과 충돌에는 문제가 없지만 경쟁 국가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자신들보다 먼저 KF-21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F-16 전투기와 스웨덴 그리펜을 차세대 전투기로 도입하려던 상황에서 점차 KF-21 전투기의 도입으로 기울고 있는 듯한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어 인도네시아도 이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KF-21 블록 1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도입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지는 못하지만 추후 내부 무장창이 완성되면 필리핀에 판매한 블록 1을 블록 2로 개량할 수 있어 동남아 국가 중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빠르게 도입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KF-21 전투기는 블록 1에서부터 내부 무장장을 수납할 수 있는 동체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동체의 중앙부에 큰 개량이 없이도 내부 무장창이 가능하도록 블록 2 구조로 개발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진의 유연한 설계로 인해 한국 공군도 KF-21 블록 2를 40대를 우선순위로 도입하고 2030년대에 블록 2와 블록 3 개발이 완성되면 창정비 사업을 통해 모두 스텔스 전투기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이번 라팔 전투기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필리핀도 KF-21 전투기의 도입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말레이시아도 FA-50 경전투기 도입을 확정하면서 현지에 MRO 정비센터를 추가로 구축하며 이로 인해 한국에서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라팔 전투기 도입에 올인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다시금 한국의 KF-21에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이미 한국에게 수년간 목리를 부리면서 국가적인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상태이며 라팔 전투기 도입을 위해 10조 원 이상의 국방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KF-21 전투기 사업에 다시 큰 돈을 투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더구나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도가 급추락하면서 이전 수준으로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래의 KF-21은 내부 무장창과 매립형 센서를 통한 완전한 스텔스 능력, 강력한 데이터 링크를 통한 네트워킹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5세대인 F-35에 필적하는 성능을 빠르게 얻을 예정입니다. 까다로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은 뛰어난 성능과 빠른 납기,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기에 라팔 전투기의 수요를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방산을 싹쓸이했던 폴란드가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뒤통수를 쳤습니다. 역대급 무기 배송의 감탄에 한국을 극찬할 때는 언제고 우리와 맺은 FA-50 계약에 태클을 거는 등 태도가 돌변한 건데요. FA-50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으름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K 전차와 K9 자주포에 이어 추가로 천무 발사대가 폴란드에 잇따라 전달되면서 대한민국의 놀라운 무기 공급 속도에 유럽 전역이 다시 한번 놀라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이 사용할 무기와 전차가 적기에 입성하면서 신속한 생산과 출고 관리로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현지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에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SNS에 한국과 계약한 무기들이 잇따라 도착했다며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품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방산 업체들은 고객이 원하는 시점보다 더 빠르게 무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유럽의 다른 방산 업체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앞서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사들였던 건데요. 실제로 폴란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만든 다목적 전투기 FA-50을 제일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 공군과 폴란드 공군이 공군 대 공군 회의를 창설하기로 하는 등 국방 협력이 더욱더 두터워졌습니다. 통상 공군 대 공군 회의는 공군 차원의 군사적 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와 개설해 전략 전술방 위산업 등 다방면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군사적 신뢰가 아주 두터워야 합니다. 이렇듯 폴란드가 원했던 빠른 배송 등 까다로운 요청 사항들을 만족시켜주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 폴란드가 크게 뒤통수를 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최근 폴란드 국방차관이 갑자기 한국에 태클을 걸며 우리와 맺은 계약 FA-50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한 건데요. FA-50 계약권을 감사하겠다고 칼을 빼들었는데 더 어이없는 건 이런 태도 변화가 다름 아닌 이전 국방장관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폴란드 PAP 통신에 따르면 지난 12일 폴란드 국방부가 이전 정부에서 체결된 한국산 FA-50 경공격기 구매 계약 절차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날 톰치크 폴란드 국방차관은 폴란드 의회에 출석해 FA-50 구매 결정이 며칠 만에 몹시 빨리 이루어졌고 폴란드와 폴란드군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감사실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톰치크 차관은 장착할 무기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훈련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FA-50 기종에 맞는 무기 생산이 중단돼 중고를 알아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미 넘겨받은 FA-50 12대 이외에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에 맞춘 FA-50PL 36대도 인도가 늦춰질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톰치크 차관은 무언가를 구매하기 전에 협상하는 것이지 구매한 이후에 협상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톰치크 차관의 이런 발언은 이전 정부에서 체결한 FA-50 계약을 꼬투리를 잡아 아직 인도받지 않은 FA-50PL 구매를 어떻게든 철회하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작년 7월부터 폴란드에 팔기로 한 훈련기 TA-50 블루기를 개량한 FA-50 48대 가운데 12대 인도를 마친 상태입니다. 나머지 36대는 항전 장비와 무장 등을 강화한 FA-50PL 버전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인도할 예정입니다. 사실 폴란드 내에서는 이번에 자국 국방부가 FA-50PL 계약건에 대해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건 재작년 9월 FA-50 구매 계약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전 장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작년 12월에 출범한 폴란드 연립정부는 옛 법과정의당 정권 인사들의 각종 비위를 파헤치는 적폐청산 작업을 10개월째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방산업계에서는 새로 출범한 폴란드 연립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무려 8년 만에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해 무조건 반기를 들며 색깔 지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시몬 호어브니아 폴란드 신임 하원 의장은 폴란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정부가 10월 총선 이후 체결한 계약은 차기 정부가 무효화할 수 있다고 방산 계약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새 연립정부가 기존의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기 수입 계약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를 서둘러 잠재우기라도 할 모양인 듯 당시 막 취임한 투스크 폴란드 신임 총리는 전 정부가 체결한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었습니다. 또한 투스크 총리는 국정연설을 통해 국방정책으로 군비 증강을 통한 군 현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부패가 연루된 사례를 제외하면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언과 약속들을 불과 몇 개월 만에 뒤엎으면서 폴란드 정권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사실 폴란드의 새 정부 출범으로 한국과 맺은 방위산업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작년 12월부터 있었지만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를 볼 때 이런 뒤통수를 치리라고는 상상조차 안 됐었습니다. 이렇듯 폴란드에서 정권이 바뀌고 전 정권 업적 지우기가 도입되면서 때 아닌 FA-50이 희생양이 되자 국내 누리꾼들도 폴란드가 괜한 태클을 걸고 있다며 들고 일어났는데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냥 전 정권 관계자들에 대해 정치 보복할 구실만 찾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울며불며 사정할 때는 언제고. 대한민국이 온 힘을 다해 각종 무기를 총알 배송해줬더니 갑자기 없는 트집을 잡고 안면을 싹 받고. 신의가 없는 나라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법이다. 폴란드 점점 비호감으로 변하네. 그동안 외상으로 사들인 무기들을 모조리 싹 다 회수하고 앞으로 러시아에게 당하든 말든 무기를 팔아주지 말아야 한다. 항공기도 그렇고 K9 자주포, K2 등 사실 원래 우리 군에 납품하려고 만들고 있던 걸 폴란드에서 당장 러시아 침공이 우려돼 자기들이 사겠다고 아우성쳐 우리가 양보해준 거다. 폴란드 참 웃긴다. 우리나라가 양보하고 생산하던 거 그대로 준 것인데 이제 와서 배부르니 딴소리하고 있다. 폴란드 정권 바뀌고 참 지저분하게 나오네. 러시아 포비아에 걸려 급하다고 우리 물량까지 먼저 보내줬는데 이러면 국가 간 신의를 잃는 건 시간 문제다. 후진국 아니랄까봐 하는 짓도 후진국이네. 돈이나 착실하게 갚아라. 폴란드 측에서 이상한 소리가 또 나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된다. 폴란드가 다른 나라에서 전투기, 전차 등을 수입하려면 한국에서 무기를 들여왔던 것보다는 5에서 10년은 더 소요될 것이다. 당해봐야 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 없으면 러시아 먹잇감이다. 고마운 줄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나라다. 폴란드 정부나 어느 나라든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 정권이 맺은 국가 간 계약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는 국가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원인이다. 폴란드가 이제 배가 부른 것 같다. 살만한가 보네. 급하게 달라하고 해서 무장통합 없이 간 거고 무장통합은 2차 인도분부터라. 그때 1차 인도분도 업그레이드 해주기로 계약한 건데 이제 와서 중고 같은 소리하고 있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가 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모습을 보인다. 말 많은 폴란드 무기 수출 지금이라도 잠정 중단해라. 무기를 빨리 공급해줘서 감사하다는 줄 알았는데 뒤통수를 쳤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 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FA-50에 대한 주장이 사실과는 전혀 다른 왜곡된 그야말로 꼬투리 잡기였다는 대반전의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폴란드와 폴란드군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감사실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겠다던 근거들이 헛발질에 그치면서 된통 망신사를 당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폴란드 새 정부는 FA-50에 장착할 무기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훈련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추가 납품하는 FA-50PL에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대로 공중 금유 기능과 AESA 레이더가 탑재됩니다. 그리고 FA-50PL 36대도 인도가 늦춰질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한 것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앞서 KAI는 지난달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FA-50PL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4분기에 프로토타입의 비행이 계획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었습니다. FA-50PL 인도가 지연된다는 주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사실 폴란드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FA-52 폴란드가 과거 운용했던 미그-29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완벽히 제 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능 부분에서도 FA-50를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공군에서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냈을 만큼 지적할 부분이 없습니다. 실제로 앞서 피오트르 이바스크 폴란드 공군 제1전술비행단장은 폴란드 공군의 경우 항공기 부문에서 몇 년 전부터 발전과 확장이 필요했다며 특히 최근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려했을 때에도 FA-50 도입은 필요하고 시급했고 FA-50의 성능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FA-50은 서방제 최신의 항공기이고 항공기에 대한 시스템의 운영이나 비행 방식이 완전히 선진화돼 있다며 그래서 폴란드 공군과 정부는 비행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성능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폴란드 새 정부에서도 FA-50 계약건에 대해 태클을 걸 뿐 FA-50 성능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FA-50을 도입한 나라는 폴란드를 포함해 6개국으로 수출 실적만 무려 10조 원이 넘습니다. 최근에도 이집트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슬로바키아 등 다양한 국가들과 판매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폴란드가 아무리 억지로 까 내리려고 해도 틈이 보이지 않는데요. 분명 폴란드의 FA-50 도입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위기와 전투기 노후화에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국가 안보에 큰 보탬을 준 대한민국에 더 이상 태클을 걸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백령도의 우리 해병 유교단과 연평부대는 북쪽 서해 북방한 개선에 내릴 방향이 아닌 남서쪽의 가상의 표적을 향해 해상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해병대가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71일 만입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며 도발을 이어가자 우리 해병 유교단과 연평부대가 약 1시간 동안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을 동원해 390여 발을 발사하며 북한의 경고성 훈련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대규모 사격 훈련에서 우리 군은 K9 자주포 3대가 동시 탄착 사격을 시도하는 TOT 사격까지 선보였는데요. TOT 사격은 한 대의 자주포로 탄도를 바꿔가면서 여러 발을 쏘고 그 포탄들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으로 통제 기술과 출중한 화포 성능이 어우러져야만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K9 자주포의 TOT 사격 능력은 이미 소문이 자자한 한국군의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은 이제 한국을 넘어 폴란드를 지키는 중요한 핵심 무기로 폴란드 국경에 속속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군이 벨라루스군과 벨라루스에서 이례적으로 군사훈련을 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벨라루스 군부대가 이동한 모습이 포착되자 전쟁이 벨라루스까지 확대되는 것인가 동유럽 국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혹시나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아닌지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가 직접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아닌지 폴란드와 인접국들은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란한 폴란드는 한국에서 도입한 다연장 로켓 천무를 국경지대에 속속 배치하면서 특히 남부 18포 병여단에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를 배치한 모습을 언론에 전격 공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폴란드에 수출된 K2 흑표 전차의 가동률이 100%를 자랑해 또 한 번 한국 방산 무기의 진가를 드러내주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로 지켜지고 있는 쫄란드 국경 천무부대의 모습, 그리고 가동률 100%를 자랑하는 K2 흑표 전차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폴란드가 대한민국이 수출한 다연장 로켓 MLRS 천무 운용 부대를 한국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천무의 폴란드군 제식명은 호마르 K입니다. 폴란드어로 바닷가재 라브스터를 뜻하는 호마르 HOMAR에 한국으로부터 도입했다는 뜻에서 K를 붙인 것인데요. 폴란드군은 미국산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도 도입하고 있는데 제식명은 호마르어입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는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폴란드 최전선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노바덴바 마을에 있는 폴란드 육군 제18포병여단은 쫄란드군 최초로 호마르 K가 전력화됐는데 현재 15문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에는 대한민국이 수출한 K9 자주포 24문도 배치돼 있었고 쫄란드 국경은 그야말로 한국 무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재 호마르 K는 18포병여단 외에도 6문이 벵고제보에 있는 11포병 연대에 배치돼 있는데요. 폴란드 북부 벵고제보는 러시아 최서단 항구도시 칼리닝그라드와 지근거리에 있는 마을로 11포병대는 앞으로 다연장 로켓 천무를 12문 더 배치할 예정입니다. 천무는 단발 또는 연속으로 12발의 로켓을 쓸 수 있으며 유도, 로켓 등 다양한 사거리의 탄종을 운용할 수 있는 로켓 시스템입니다. 폴란드형 천무 체계는 사거리 80km 239 유도미사일에 더해 300km급 장사거리 유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호마르 K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를 납품하면 폴란드 사격 통제 시스템과 쫄란드 옐츠 JELCG 트럭에 통합해 군부대에 인도되고 이것을 조립하는 일은 노바덴바에서 동쪽으로 500km 떨어져 있는 국영 PGG 자회사 후타스탈로바울라 HSW 공장에서 이뤄집니다. 폴란드군은 한국 언론들에게 천무를 공개하면서 야외 전술교장에서 폴란드형 천무인 호마르 Ku 기동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폴란드형 천무는 포장된 도로에서는 80km 이상으로 달렸고 울퉁불퉁한 땅에 발이 푹푹 들어가는 모래에서도 30에서 40km로 기동했습니다. 심지어 야지에서도 기동력을 유지하며 궤도형 이상의 작전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18포병여단 호마르 K 운용 장교인 베를라 올브리하트 소위는 호마르 K 장점으로 단시간 다량의 사격과 긴 사거리, 명중률을 꼽았는데요. 그는 호마르 K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된 동시에 직관적이어서 승무원들이 새로운 장비의 기능을 빠르게 익힐 수 있고 의도한 대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 이처럼 한국의 천무와 K9 자주포가 폴란드 국방의 한 축을 당당히 담당하는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국제방산 전시회 MSPO 현장에서 폴란드 민간 방산업체 WB그룹과 239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하나는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인 WB그룹과 호마르 K의 유도탄 중 사거리 80km급 유도탄이 현지 생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무기인 K 전차는 쫄란드에 벌써 50여 대 이상이 납품되어 폴란드 최전방 무대에 배치되고 있으며 1년 이상 극한의 환경에서 실전 같은 훈련이 지속되면서 폴란드 군대의 주력 전차로 빡세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 전차는 폴란드에서 가동을 100%를 기록 중입니다. 이는 단 한 대의 전차도 고장 없이 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현대로템이 첫 납품 때부터 지금까지 현지의 기술진을 파견해 밀착 지원을 한 덕분입니다. K 전차는 폴란드 북부 모론크 지역에 20기계와 여단에 배치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이곳에도 한국에서 파견한 인력과 현지 전문 인력을 고용해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 가동률이란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장치가 많은 구형 전차의 경우에도 전차를 100%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첨단 전자장치를 갖추고 대당 수백억 원이나 하는 전차들이 가동을 100%라니 현대로템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폴란드를 밀착 지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독일과 미국산 전차에 비해 고장 없는 전차라는 이야기이고 따라서 폴란드 현지에서도 이 점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에 보내 폴란드형 흑표전차의 신형 장갑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모든 장갑재가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것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폴란드로 인해서 국내 장갑차 개발 기술 또한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군사 매체들에 의해 폴란드형 흑표전차의 장갑 개발 컨셉이 유출되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장갑재 컨셉은 증가장갑으로 작은 블록 형태로 다양한 방어력을 추구하도록
구성되었으며 한종은 특이하게도 전방에 장갑을 추가하고 중간에 공중에 떠있는 공간 장갑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특히 무인기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설계된 것이 눈에 띄었고, 세라믹 복합재 장갑판을 증가장갑 전면에 배치하고 대구경 기관총이나 무인기 로켓 공격에 후방에 배치된 증가장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나사용으로 개발되어 야전에서도 쉽게 탈부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다른 기갑 장비에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쫄란드는 한국과 교량전차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G, 산하 오브룸 영브럼과 차세대 교량전차 MG-20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K 전차를 적기에 인도했고 100% 가동률을 보일 정도로 밀착 관리를 해주는 현대로템을 보면서 신뢰를 확인한 폴란드가 이제 차기 교량 전차 사업에도 한국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폴란드 키엘체에서 개막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 2024에서 한국과는 그 어떤 나라 전시관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폴란드 방산 컨설팅 관련 인사들은 대체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시태그 자동차 대국으로 잘 알려진 한국이 이제는 방산 대국으로도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한국 무기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다. 앞으로 한국 방산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시태그 기술력이 높은 한국 방산 기업들과 연구개발화 언드&디 협력을 해보고 싶다. 무엇보다 한국이 지금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입니다. 이번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 2024에서 폴란드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겨냥한 수주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이 사업에는 대한민국의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프랑스 네이발그룹,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TKMS, 스웨덴 사부, 스페인 나반티아 등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달 중 3에서 4개 기업 쇼트리스트를 선정해 평가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 2024 한국관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무기는 하나오션이 공개한 최신형 잠수함 모형이었습니다. 개막식 연설을 마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하나오션이 독자 설계한 최신형 잠수함 장보고 IIKSS 모형 앞에서 한동안 머물며 설명을 들었는데요. 두다 대통령은 특히 납축 배터리를 사용하는 다른 제품들과 달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장기간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 놀라워했고 한국 잠수함의 기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면서 잠수함의 강력한 무장 및 장기 자막 능력에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입니다. 과연 한국이 폴란드와 잠수함 사업에서도 손을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국이 이번에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호주가 추진하는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한화의 레드백이 전차 강국 독일을 뛰어넘고 최종 수출 계약에 성공하면서 3조 원대 규모의 수출 대박을 터뜨린 건데요. 이렇듯 이번에 한화가 호주 정부의 군 현대화 사업을 따내면서 한국 방산 산업이 새 지평을 열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에서 3조 원대 수주에 성공하며 이른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최근 궤도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은 건데 국내 최초로 민간이 개발을 주도한 장갑차가 처음으로 수출된 거라 의미가 남다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법인과 호주 국방부 간의 미래형 궤도 보병 전투장갑 차량인 레드백 129대 및 부수 품목을 공급하는 3조 1,649억 원 규모의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7월 호주 정부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인 랜드 400 페이즈 3의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레드백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그 결실을 맺은 겁니다. 랜드 400 3단계 사업은 호주 육군의 역대 최대 규모의 획득 사업으로 호주군이 1960년대 도입한 미국제 M113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당초 2014년 호주가 랜드 400 3단계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M113을 1대1로 대체하기 위해 450대의 보병 전투 차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그 숫자가 129대로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주 규모가 여전히 상당했기에 전차 강국인 독일 라인메탈과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영국 BAE 시스템스 등까지 합세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렇듯 레드백은 유럽 장비들과의 쟁쟁한 승부 끝에 호주의 차기 장갑차로 낙점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산 장갑차도 드디어 해외 판매가 이뤄지면서
세계적인 기술력은 인정받은 겁니다. 특히나 이번 성과는 사업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쟁쟁한 방위산업 선진국들을 제치고 얻어낸 거라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난리가 났는데요. 더구나 레드백은 민간 기업이 그간 국내에 없었던 무기 제품을 수출 목적으로 자체 연구 개발해 선진 시장에 수출한 첫 사례라 국내에서도 역대급 성과라는 이야기가 퍼져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미국과 최고 수준의 군사동맹을 맺은 호주에 국내에서 전력화되지 않은 무기를 공급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과거 레드백을 만들겠다는 한화의 도전은 너무 무모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체계 개발도 아닌 심지어 장갑차 도면조차 없던 상황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의지 단 하나만으로 맨땅에 헤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부터 한화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레드백 장갑차 사업에 뛰어들었고 최종 후보 결정을 한 달 앞두고 레드백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결국엔 누구도 쉽게 이루지 못할 성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후 한화는 레드백 테스트 과정에서 호주 정부와의 약속을 빠짐없이 지키면서 다른 선진국들이 하지 못한 두터운 신뢰를 호주와 쌓는 등 최종 계약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부단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실제로 레드백은 호주군 요구에 맞춰 첨단 전투기에 적용되는 360도 외부를 감시하는 장비,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체계, 강도는 높이고 무게는 줄인 고무 궤도, 대전차 지뢰에도 견디는 특수 방호 기능 등 첨단 기술을 다수 적용했습니다. 또한 레드백은 야지주행과 장애물 극복, 제자리 선회, 포탑 구동, 병력 승하차 등을 현지에서 시연하며 뛰어난 기동 능력을 과시해 언론의 찬사를 받았기도 했었는데요. 레드백은 현재 우리 군 주력인 K-21 보병 전투장갑차에 비해 가격은 3배가량 비싸지만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화에 따르면 레드백은 30기관포 외에 대전차 미사일, 12-7 및 7-62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장갑과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추어 방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이언 피스트는 단연 최고의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과거 탱크나 장갑차는 미사일과 같은 적의 대전차 화기를 만나면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전에서는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하고 연막탄을 자동으로 발사하거나 전자장비로 미사일의 센서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대응탄을 발사해 대전차 무기를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기술로 발전했는데 레드백엔 이런 기술이 채택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로 포착한 뒤 이를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가 있는 것으로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로 적 탄도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열상장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장비인 열상 위장막과 궤도의 철이 아닌 복합 소재 고무궤도 CRT로 적용했는데 이 때문에 주행 소음이 적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철제 궤도보다 50% 이상 가볍기 때문에 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갑차 내부 승무원은 밖을 볼 수 없지만 레드백은 아이언 비전을 탑재하면서 지휘관이 장갑차 내부에서 특수 헬멧으로 밖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화에 따르면 장갑차 밖의 영상을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에 뿌려주기 때문에 고개만 휙휙 돌리면 마치 투명 장갑차 너머 외부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는 재원상 성능에서 막상막하였다면서도 호주 시험평가에서는 레드백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아이언 비전 장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레드백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강점은 수출을 위해 개발된 무기라는 점입니다. 수출용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글로벌 고객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장비와 부품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기술이 필수적인데 이를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호주 현지 법인 관계자는 테스트 과정에서 호주군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켰다며 호주군에게 한화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이 생겼고 이러한 신뢰가 최종 계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사실 장갑차가 한국 방산에서 핵심 무기체계로 떠오르게 된 이유기도 한데 특히나 지상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험을 지닌 독일 라인메탈을 꺾었다는 건 앞으로의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화의 호주 맞춤형 현지화 전략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레드백이란 이름부터 호주에 서식하는 붉은 등 독거미에서 따올 정도로 한화의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화 관계자는 2019년 3월 제안서 제출 전 평가위원들의 머리에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호주에 서식하는 독거미의 명칭을 붙였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화는 뱀을 먹이로 삼을 정도로 강한 독을 갖고 있고 거미줄이라는 네트워크에서 사납게 움직이며 적을 제압하는 레드백의 특성이 한화의 장갑차와 닮았다는 점을 강조해 호주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입찰을 진행하며 호주 현지 업체의 원자재와 부품을 구매한 것도 좋은 반응을 톡톡히 얻었습니다. 호주 주요 철강업체 비스엘로이로부터 레드백 생산에 필요한 철강을 공급받았고 엘핀스톤 펜스케와는 각각 차체, 엔진 조립 등에서 협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화 호주법인장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과 회동해 같은 국방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방산 협력 기조를 공고히 하며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레드백에 대해 태반이 이스라엘 기술이고 고무 궤도는 캐나다 기술이다. 과연 국산 제품이 맞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한화의 최첨단 장갑차 레드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레드백의 많은 해외 기술이 접목된 건 사실이지만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주 육군이 요구한 여러 가지 가혹하기 그지없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 분야별 최고의 회사들과의 협력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화는 전차 강국 독일이 만들어낸 최첨단 전투장갑차를 뛰어넘어 호주군 차기 장갑차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며 국내 대표 방산기업으로서의 위치가 공고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최근의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기업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밝히며 국제 정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방산업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에 따라 2028년까지 호주군의 레드백 129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게 될 전망으로 생산은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에 건설 중인 현지 공장에서 이뤄집니다. 한화는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의 한화장갑차 첨단센터 HAC를 건설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21년 호주 정부와 1조 원대의 수출 계약을 맺은 K고 자주포도 이곳에서 생산될 예정으로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 전차 4차 양산과 발맞춰 K21 장갑차가 추가 양산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4일 방사청은 제1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21 보병전투차량 4차 양산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약 7,8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K21은 200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생산된 보병 전투 차량으로 방사청은 기존 장갑차에 비해 작전 속도가 향상되고 화력과 방호력이 강화되는 장갑차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호주형 레드백도 국내용으로 양산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K21 추가 생산하는 이유는 우리의 경우 초대화력전 이후 빠르게 최대한 많은 양으로 기동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뢰만 신경 쓰다가 양이 적으면 포격 등에 조금만 당해도 돌파했을 물량이 부족해지는데 호주 요청사항대로 온갖 비싼 장비를 덕지덕지 붙여서 국군이 쓰기에는 좀 많이 비싸집니다. 실제로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서방 평균 방어력은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한정된 예산에서 양부터 늘려놓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 호주와 달리 대규모로 기동할 수 있는 숫자가 중요하다. 호주형은 애초에 대량으로 갖출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에게 맞는 게 필요하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한화의 장갑차 호주 계약 체결을 계기로 다른 서방 국가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진 한편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최근의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기업으로서 또 한 걸음 나아간 것에 대해 얼마 전 중국의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기업 CATL은 혁신적인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발표해 업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CATL은 자신들이 새 LFP 배터리 신싱을 올해 안에 양산할 예정이며 이 혁신적인 배터리는 10분 충전으로 400km를 달릴 수 있고 완전 충전은 15분, 최대 주행거리는 700km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중국 배터리 업계가 한국 배터리 3사를 앞서갈 게임 체인저를 개발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CATL은 이 신제품을 내년 1분기에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동안 CATL의 배터리 성능 조작이 자주 있어왔기 때문인지 이번 배터리도 실제로 나와봐야 믿지 발표만으로는 100%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완성차 분야의 BYD, 배터리 분야의 CATL이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승승장구해온 게 사실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BYD는 전 세계의 전기차 128만 7천 대를 인도하며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BYD가 중국을 전 세계 전기차 시장 1위 국가로 만든 킹메이커 같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의 연구 개발비와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자 보조금을 받기 위해 수백 개의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 제조에 뛰어들었고 관련 산업은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 너무 빠르게 성장한 탓에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수백 대의 전기차가 버려진 일명 전기차 무덤이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대체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보시는 장면은 얼마 전 항저우 외곽에서 발견된 중국 전기차의 무덤입니다. 버려진 전기차가 빼곡히 버려져 있는 모습은 가히 공포감마저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심지어 새 차량도 잔뜩 들어차 있습니다. 항저우 전기차 무덤이 보도된 이후 중국 전기차 판매 대박 신화는 어쩌면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또는 실제로 중국 전기차 분야의 성공 신화는 과장되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후죽순 늘어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지금 판매 부진과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자 5년 만에 400곳이 줄도산하면서 새 차도 버려지는 전기차 무덤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무지성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자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은 리튬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리튬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 자원으로 꼽히는 광물이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리튬 가격이 50%가량이나 떨어졌는데도 중국 기업들의 리튬 확보 경쟁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조금 있으면 리튬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의 리튬 광산 탐사권은 시초가 대비 1000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스촨성 진안현 리자거우의 리튬 광산 경매는 무려 1800배에 가까운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열띤 입찰 경쟁이 이어지는 것은 앞으로 시장 수요가 증가해 리튬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중국의 확신이 반영된 것입니다. 한편으론 서방의 견제로 중국 기업들의 해외 리튬 확보가 어려워지자 중국 내에서 리튬 광산 탐사권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우방국 기업들의 리튬 채굴 우선권을 부여하라는 서방 국가들의 지침에 따라 중국 기업은 이제 해외 리튬 광산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기구 IEA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채굴되는 리튬은 전 세계 공급량의 12%에 불과하지만 가공을 거친 리튬의 경우 중국이 5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각국은 중국의 리튬 장악을 막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들과의 리튬 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 역시 핵심 광물 확보에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CATL은 최근 중국 스촨성의 광업 운영을 감독하는 부서를 설립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광물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이 최근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 한국 배터리 업계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기차에서 중국의 자원을 아예 지워버리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심지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히토류 원료로 쓰지 않는 전기차 모터 개발에 나섰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모터 제작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이지만 조달 물량을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다 보니 국제 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탈중국을 위한 탈히토류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 중에서 현대차 그룹의 행보가 눈에 띄게 혁신적입니다. 현대차는 히토류 연구 자석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권선형 회전자 동기 모터 WRSM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구동 모터의 네오디뮴계 연구 자석을 사용합니다. 모터의 회전자에는 네오디뮴계 연구 자석을 두고
회전자 주위엔 코일을 감아 만든 전자석을 배치해 모터를 돌리는 영구자석 동기 모터 PMSM 방식입니다. 네오디뮴은 강한 자성을 띠는 물질로 여기에 미량의 디스프로슘터뷴을 섞으면 섭씨 200도 고온에서도 자성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그룹이 개발에 나서고 있는 신형 모터는 회전자 부분에 영구자석 대신 전자석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네오디뮴 디스프로숨터뷴과 같은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모터인 셈입니다. 현대차그룹이 히토류 없는 전기차 모터 개발에 나선 것은 최근 중국산 네오디뮴 수입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네오디뮴 시장에서 중국은 채굴의 58%, 재련의 90%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들어오는 영구자석의 87, 9%는 중국산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히토류 자석 수출 금지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수출을 제한할 경우 대대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BMW, 테슬라 등도 히토류 없는 모터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현대가 히토류 없는 전기차 모터 개발에 나섬에 따라 이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완성차 업체의 갑으로 군림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현대의 전기차 모터가 수명이 짧고 에너지 손실이 많아 히토류 자석을 이용한 기존 모터보다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현대차그룹은 곧 이 문제를 극복하고 탈히토류를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테슬라 역시 산화철에 금속 원소를 혼합해 만든 페라이트를 영구자석으로 활용한 모터를 개발 중인데요. 이렇게 현대와 테슬라가 전기차에 사용되는 신형 모터 개발에 뛰어들었으니 이제 곧 시장은 영구자석 동기 모터에서 다양한 종류의 탈히토류 모터로 변화할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이 시기에 현대차가 먼저냐, 테슬라가 먼저냐, 어느 회사가 탈히토류를 달성하면서도 기존 모터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은 모터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전기차 기술 주도권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현대차가 테슬라처럼 직접 배터리 제작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내부적으로 오래전부터 배터리 제작 프로젝트를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왔는데 그 첫 산물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에 현대차의 자체 제작 배터리가 탑재한 것입니다.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에는 16T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배터리는 기술 내재화를 통해 자체 개발한 신규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그럼 완성차 업체인 현대가 왜 배터리까지 직접 만드는 것일까요? 통상 배터리는 친환경차 가격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완성차 업체에서 직접 배터리를 제작, 생산하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사 차량 플랫폼에 최적화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뿐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 직접 제작에 나서는 추세입니다. 폭스바겐의 경우 지난해 배터리 자회사 부분 파워코피 OWERCO를 설립했고 오는 2030년까지 유럽에 240기가와트 C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 6곳을 세울 예정입니다. 배터리를 만들어 다른 회사에 팔겠다고도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만큼 배터리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궁극적 목표는 반도체와 배터리입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직접 생산을 하기보다는 반도체 설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반면 배터리는 직접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미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셀 패킹 기술 등 배터리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그룹이 배터리 셀 기술만 확보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현대차그룹의 배터리 셀 기술을 활용해 이를 현대모비스가 패킹하고 BMS 등을 장착해 모듈화하면 됩니다. 현대차그룹이 배터리 셀 기술 확보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대가 에너지 손실이 적은 탈히토류 전기차 모터를 개발하고 반도체 설계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이상 중국 업체들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상위 랭킹을 차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산 무기가 한 나라의 운명을 크게 바꿔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로 범죄 소탕을 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지원을 받는 주변국의 위협에 맞서 나라를 지켜온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또다시 한국산 전투기를 대거 구입하기로 결정해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스토리는 외신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며 한국에 대한 위상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바로 콜롬비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군사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콜롬비아 해군 사령관이 한국을 찾았으며 2011년에는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콜롬비아를 처음으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초계함 퇴역 소식을 알고 있었던 콜롬비아는 2012년 퇴역 초계함의 무상향도를 요청해온 바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한국산 해성 미사일을 구매해갔습니다. 독일제 함정 4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비공개로 주문해왔던 것입니다. 해성 미사일은 LIGNX-1이 개발한 함대함 순항 미사일로 국산 미사일로는 최초의 수출이었습니다. 이는 1996년 이후 8년에 걸쳐 개발됐으며 발사 후 망각방식 유도기법을 사용해 정확하게 타겟을 명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해성의 제작 단가는 기당 2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성에 대한 엄청난 위력은 2019년 콜롬비아의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해군 창설 196주년 기념일에 해성을 발사해 목표 함선을 일격에 침몰시켰던 것입니다. 외신들도 해성의 능력에 감탄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해당 미사일로 바다에서의 적의 침투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이 미군에 입대해 한국을 도와준 사실이 있지만 콜롬비아는 국가의 이름을 걸고 군함과 병력을 파견했던 나라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척의 호위함이 순차적으로 도착했고 육군 한 개 대대를 포함한 병력 5,300명은 낯설고 먼 대한민국에서 생사를 건 싸움을 했습니다. 그들은 금성지구 전투, 김하고지 전투, 동해 보급품 수송선단 호위 등으로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13명이 전사했고 448명은 부상을 입는 피해를 입으면서도 한국을 지켰던 것입니다. 콜롬비아의 참전이 없었다면 전쟁은 더욱 어려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한국과 콜롬비아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1962년 수교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는 가난했고 군사력을 추가로 키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콜롬비아의 1인당 GDP는 세계 74위로 5,300달러 정도인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 범죄단체까지 극성을 부려왔습니다. 그들은 밀수선들을 퇴치하고 주변 국가의 갈등을 막기 위해 무기 도입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들은 한국산 초계함을 요청해왔고 한국은 과거 참전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으며 기쁘게 화답했습니다. 퇴역 초계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국 해군은 1980년대 초부터 6차 사업에 걸쳐 초계함 28척을 건조해 왔습니다. 1차 사업으로 탄생한 통해급 4척과 이후 포항급 24척을 건조해 활용한 비 있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역 또는 퇴역하며 우호국에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낡은 중고함을 준 것이 아니었는데 9개월 동안 디젤 엔진 분해 정비, 선체 보강, 함포 설치 등 오버홀 총분해 수리 수준의 정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 70여 명도 한국에 도착해 함정 운용 및 정비 교육을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한국 안양함은 나리뇨함으로 명명돼 2014년 콜롬비아로 출발했던 상황입니다. 나리뇨는 자국의 독립운동가이자 혁명가로 부통령을 지낸 인물의 이름을 딴 명칭입니다. 안양함을 인계받은 콜롬비아 함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나리뇨함의 선체 번호는 안양함의 선체 번호 755에서 7을 때 55로 정해졌고 콜롬비아 해군은 천운이라며 의미를 부여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함선에 태극 문양의 마크까지 새겨 넣으며 교감을 과시해왔습니다. 얼핏 보면 한국 해군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태극 문양에 쓰인 빨강, 파랑, 노랑색은 콜롬비아 국기에 사용되는 색입니다. 2014년 안양함이 콜롬비아에 도착하자 당시 산토스 대통령은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직접 올라타 내부를 둘러본 뒤 최첨단 기술로 재정비를 해준 한국의 깊은 사의를 표명했고 20년간 태평양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내전 종식의 공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이 됐죠. 콜롬비아는 한국이 준 초계함을 마약 등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고속정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범죄 조직을 잡는데 초계함까지 동원되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콜롬비아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콜롬비아 범죄단체는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 잠수함까지 건조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2016년 잠수정 한 척이 한국 초계함 등의 활약으로 격침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020년에 또 다른 퇴역 함정 익산함도 제공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함정명을 따 토노함으로 명명됐고, 이 또한 카리브해 전담 부대에 합류해 마약 소탕 작전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익산함은 대함 미사일과 대잠 폭뢰, 어뢰 발사관 등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전시에는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잠 능력을 갖추고 있어 범죄단체의 활동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1998년 여수 앞바다에서 펼쳐진 북한 잠수정 격침 작전에서도 능력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광명함과 남원함이 고속으로 도주하는 북한 잠수정을 끝까지 추격해 명중시켰던 것입니다. 한국 무기에 감탄한 콜롬비아는 최근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차세대 훈련기로 한국 TA-50과 FA-50 기종을 채택한 것입니다. 콜롬비아 현지 매체들은 한국산 전투기 구입을 대서 특필하며 한국이 초계함 2척을 기증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했기에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하반기 콜롬비아 대표단이 방한한 지 수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입니다. 이는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까지 긴급 타진하며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콜롬비아 공군은 총 6억 달러 규모로 20대 이상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제 드래곤플라이 쌍발기가 작년 6월 퇴역하면서 대체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공군은 주력 전투기였던 이스라엘제 크피르 또한 노후화돼 한국 전투기가 이에 대한 공백도 일정 부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훈련기가 공대공,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피르 전투기는 2023년 퇴역 예정이지만 후임 모델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과 경쟁하는 기종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고등 훈련기 M346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콜롬비아의 신뢰를 넘어서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콜롬비아가 한국 무기를 찾는 것은 범죄단체 소탕도 있지만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악화 때문도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중남미 유일 파트너 국가이자 미국의 우방국이고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군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지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현 대통령인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상당한 국경을 맞대고 있어 잦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은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더욱 밀착해왔습니다. 러시아 항공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매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 말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1월 서방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쿠바나 베네수엘라에 군사 인프라를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것도 이런 관계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와 러시아 측은 올 2월 마두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석유 공급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3월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비나토 동맹국 지위를 부여했고 국방, 무역,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지구 서반부 전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말입니다. 최근 미국과 콜롬비아는 카리브해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중남미 국가와 협력하는 것을 콜롬비아를 통해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2010년 이후 단교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민들은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 사회 혼란을 피해 이민을 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540만 명이 고국을 등졌으며 그중 200만 명 가까이가 콜롬비아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구가 3천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시민들이 탈출을 한 것입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난민을 수용해 이들에게 따뜻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두 나라의 군사력이 대등해 언제라도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군사력 순위는 각각 44위와 45위입니다. 콜롬비아는 17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44대를 보유한 베네수엘라에 비해 공군력에서 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육군 능력에서는 탱크 등이 전무해 수백 대를 보유한 베네수엘라에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콜롬비아에 한해 국방 예산이 81억 달러이고 베네수엘라는 19억 달러 정도라 향후 격차는 크게 좁혀질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국방 기술과 제조 능력의 한계로 군사 장비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산 무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나라를 지키려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콜롬비아는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한국처럼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사는 한국과의 혈맹이 경제 발전으로 승화돼 남미의 한국이 되고 싶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2011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고 2016년 자유무역협정 FTA에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은 작년에 한국을 찾아 수교 60주년을 함께 축하했으며 서울시는 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며 화답했습니다.